안녕하세요. 스위스홀 팟캐스트 강성입니다. 어제 NBA가 경기가 재밌는 게 되게 많았어요. 사실 여러 개를 커버하는 영상을 하려고 했거든요. 오늘 하루 만에. 근데 이거를 제가 리뷰를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걸 다 하다가는 오늘에도 못 올라갈 것 같아서 오늘 못 올라가면 내일은 여러분들 안 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하나만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댈러스랑 덴버 경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요거 경기 얘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게임이 진짜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동점으로 클러치까지 들어갔거든요. 이 경기에서 카이리 어빙이 진짜 대단했습니다. 야투를 거의 놓치지 않았고요. 4쿼터 초반에 3점 풀업을 연속해서 넣는데 딥3를 한번 던졌어요. 거의 로고 근처였던 것 같은데 이거를 넣자 덴버의 이제 마이클 말론 감독이 진짜 길길이 화를 내면서 타임아웃을 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어제 카이리 어빙이 진짜 핫했는데 덴버에는 요키치가 있었죠. 요키치를 중심으로 하는 덴버와 진짜 핫핸드였던 어빙의 댈러스가 초접전으로 클러치로 들어갑니다. 116 대 116 2분 40초 남은 상황에서 왼쪽 블락에서 공을 잡은 카이리 어빙이 페이튼 왓슨을 상대로 풀업 슈팅을 넣으면서 118 대 116 댈러스 리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덴버가 공격을 하는데 유키치가 또 포스트업을 하면서 개포드 상대로 유키치가 포스트업 득점을 하고요. 118 대 118에서 댈러스가 더블 드래그 스크린 하는데 별로 좋은 찬스가 안 나니까 카이리 어빙이 그냥 또다시 페이튼 왓슨 상대로 1대1을 하는데 이때 어빙이 완전 턴어라운드 톱 페이더웨이를 미드레인지로 넣으면서 120 대 118로 댈러스가 리드를 가져가죠. 여기에 이제 또 덴버는 요키치가 포스트업을 하는데 미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댈러스가 공격에서는 루카가 페이트먼스 상대로 또 딥3를 던지는데 실패합니다. 이제 1분 남은 상황에서 댈러스가 2점 리드인데 덴버가 공격을 하거든요. 이때 이제 살짝 브러쉬 스크린을 받은 유키치가 롤링해 들어가면서 자말 머리에 패스를 받고 레이업을 시도하다가 미스했는데 다시 자기가 리바운드 잡고 득점을 합니다. 그래서 120 대 120 동점이 되고요. 이제 댈러스는 공격에서 카이리 어빙이 사이드 스텝 후 3점을 던지는데 페이트먼스의 블락에 당하고요. 그래서 덴버가 공격을 하는데 유키치와 자말 머리가 2대2 게임을 하고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패스를 받고 클로즈해서 나오는 카이리 어빙 공략을 하면서 원드리블로 들어가서 미드레인지 점프슛을 넣습니다. 120 대 120 덴버 리드 6초 남은 상황에서 댈러스의 인바운드 플레이를 하는데 카이리 어빙이 크리스찬 브라운 앞에 두고 3점 슛을 던지고 이게 미스를 하고 덴버가 승리를 합니다. 아주 긴장감 넘치는 재밌는 게임이었는데 덴버의 마지막에 두 번의 중요한 수비가 성공을 하고 반대쪽에서는 득점을 하면서 결국 이기게 됐거든요. 먼저 덴버의 영 플레이어들이 진짜 잘 뛰고 있어요. 제가 덴버 경기 개막전 리뷰하면서 덴버는 올 시즌에 페이튼 왓슨, 줄리안 스트러더 같은 영 플레이어들이 진짜 잘해줘야 된다. 이 선수들한테 많은 것이 달려있다라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아주 좋아 보이죠. 특히 크리스찬 브라운은 공격에서 슈팅이 KCP보다 약하다 보니까 덴버의 스페이싱에 영향을 줄까봐 우려를 했는데 물론 뭐 슈팅은 아직까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팀들이 요키치를 1대1로 막지 못하고 요키치한테 수비가 여러 명을 붙일 때 그때 타이밍 좋게 커딘을 들어가면서 자신의 운동 능력을 살려서 많은 커딘 득점을 하고 있거든요. 덴버의 커딘이 이번 시즌에 돋보이는데 덴버 경기당 12.6번의 커딘을 하면서 커딘당 1.32 득점을 하는 리그 최고의 커딘 팀이 덴버입니다. 그 다음으로 커딘을 잘하는 팀은 골든스테이트 애틀랜타 순인데 그 다음에 이제 클리브랜드가 6이거든요. 클리브랜드가 커딘당 득점이 1.45점으로 경기당 9번 이상 커딘을 하는 팀들 중에는 가장 높습니다. 케니 캔슨이 클리브랜드 선수들한테 강조하는 게 커딘이에요. 요즘에 막 팀들이 커딘의 미학을 모른다. 스페이싱이라고 해서 3점 라인 바깥에 서 있어야만 되는 줄 아는데 커딘을 하면서 무브먼트를 더하는 것도 이 커딘하는 선수 뒤에 있는 공간에 스페이싱을 제공한 거다라는 철학을 말한 적이 있어요. 클리브랜드가 이런 케니 캔슨의 커딘에 대한 강조 아래 아주 효율적인 커딘 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덴버에서는 크리스찬 브라운이 커딘을 진짜 잘하고 있거든요. 경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리스찬 브라운이 커딘당 1.67점의 득점 기대값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진짜로 효율적으로 움직여주고 있고요. 일단 요키치가 공을 잡고 크리스찬 브라운이 커딘할 때 패스를 해주면 크리스찬 브라운이 진짜 운동 능력 좋아가지고 상대방의 컨택이 있어도 계속해서 커딘 들어가면서 레이업을 넣습니다. 지금 크리스찬 브라운이 경기당 16득점을 하고 67% 이상의 트루슈팅 퍼센트로 잘 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KCP의 덴버에서의 경기당 평균 득점과 올해 올랜도에서의 KCP의 경기당 평균 득점을 합치면 지금 현재 크리스찬 브라운의 올해 평균 득점 정도 됩니다. 크리스찬 브라운이 아주 좋은 케미스트리를 보여주면서 잘하고 있어요. 제가 저번 덴버 리뷰 때도 말씀드렸는데 크리스찬 브라운이 KCP보다 잘할까라는 게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안 그래도 얇은 벤치 뎁스에서 크리스찬 브라운이 주전으로 올라오면서 벤치가 더 얇아지고 이게 덴버의 영 플레이어들, 페이튼 왓슨, 뭐 줄리안 스트러더 같은 선수들이 이번 시즌에 진짜로 큰 스텝업을 하지 않으면 덴버의 시즌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죠. 페이튼 왓슨도 지금 현재 에런 고든의 부상으로 에런 고든의 자리를 메워주고 있는데 꽤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페이튼 왓슨이 에런 고든만큼 될 수는 없지만
원래는 벤치 플레이어거든요. 근데 에론 고든이 가져온 이 디펜스의 범용성, 크고 힘세고 앤서니 데이비스부터 앤서니 에드워즈까지 전혀 다른 타입의 플레이어를 다 수비할 수 있는 디펜스에서의 범용성이 있는 선수이면서 에론 고든 아주 리바운드 좋고 피지컬적인 요소를 가져다주는 선수인데, 페이튼 하스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다듬어지지 않은 야생적인 운동 능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이 선수의 디벨롭이 진짜 덴버의 뎁스에 크게 영향을 줄 텐데, 페이튼 하슨이 최근 슈팅이 좋습니다. 지난 4경기 동안 8개의 3점 슛을 넣었고요. 현재 코너에서는 63%로 3점 슛을 던지고 있습니다. 3점은 전반적으로 39%로 쏘고 있고요. 그러니까 페이튼 하슨이 에런 고든과는 좀 다르지만 이런 슈팅이 훨씬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에런 고든의 빈자리를 잘 저는 메워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줄리안 스트로더도 경기 안에서도 좀 오락가락 하긴 하거든요. 뭐 모든 영 플레이어들이 그렇지만, 근데 순간순간 오 굉장한데 라는 느낌을 주는 플레이들을 합니다. 덴버의 이런 영 플레이어들의 발전에 좀 진짜 관심이 갑니다. 재밌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덴버 얘기를 좀 하려면 이 선수 얘기해야죠. 제가 아까 설명드린 이 덴버와 댈러스의 마지막 시퀀스를 보시면 덴버와 댈러스의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댈러스는 제가 뭐 뒤에 좀 더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나지마샬이 컷인에서 득점한 후에 던진 댈러스의 마지막 5개의 슛이 다 루카와 카이리 어빙의 풀업샷입니다. 이제 카이리 어빙이 진짜 컨테스트 잘 된 미드레인지, 게다가 하나는 페이튼 왓슨이 잘 막았는데 뒤로 돌면서 페이더웨이 하면서 던졌는데 들어갔거든요. 와, 댈러스 카이리 어빙 죽인다. 하지만 결국에 경기 끝나고 다시 돌아보면 총 마지막 5개의 슈팅 중에 2개 넣었거든요. 2개는 카이리 어빙이 미스하고, 하나는 루카가 탑에서 굉장히 딥스리를 던지면서 미스하는데 다 컨테스트가 잘 된 터프한 슛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5개 중에 2개 넣은 거면 40%예요. 40%면 아이솔레이션으로 굉장히 잘 컨테스트된 점프슛을 40%로 득점하는 거는 진짜 터프샷 메이커들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루카랑 카이리는 그게 가능한 터프샷 메이커들이고, 이거를 40% 넣으면 진짜 이런 슛 퀄리티에서는 진짜 높은 거예요. 근데 이제 반면에 덴버는 반대편에서 계속해서 니콜라 요키치 포스트업하고요. 아니면 뭐 레이업하고요. 포스트업해서 골 밑에서 던지고 리바운드 잡고 다시 던지고, 1대1로 막기가 불가능한 선수가 계속해서 골밑으로 들어오면서 62%가 넘는 성공률을 가진 골밑 공략을 계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기대값이 다른 거예요. 한쪽에서는 포지션마다 아이솔레이션으로 앞에 좋은 수비수 달고 컨테스트된 슛을 쏘는데, 한쪽에서는 유키치가 골대로 밀고 들어오면서 아예 1대1로는 막을 수 없는 선수가 굉장히 높은 퍼센트의 슛을 계속 시도하거나, 아니면 더블팀 오면 빼줘서 우리 편이 완전 쉬운 이지샷을 던지게 하죠. 그래서 완전히 슛이 안 들어가도 일단 퀄리티 차이가 너무 나요. 그래서 니콜라 요키치는 37득점, 18리바운드, 15어시스트 했고요. 야투 시도는 21개밖에 안 했습니다. 완전히 진짜 미친 수준의 농구를 보여주고 있는 요키치입니다. 니콜라 요키치가 이번 시즌 보여주는 활약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번 시즌 요키치 30득점, 14리바운드, 12어시스트, 67%의 트루 슈팅 퍼센트. 역사상 어떤 NBA 선수도 10경기 구간 동안 28득점, 11리바운드, 11어시스트를 기록한 선수가 없습니다. 경기당 득점이나 어시스트로 만들고 있는 포인트가 60.2점이고요. 역시 이것도 역사상 본 적이 없는 숫자입니다. 또한 리바운드와 어시스트도 1위고요. 물론 득점도 4위입니다. 경기당 득점을 25득점 이상 하는 스코어로 중에서는 역사상 가장 높은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트루 슈팅 퍼센트가 66.75%인데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수치고요. 1위와 2위는 케빈 듀란트와 스테픈 커리입니다. 또 클리닝 더 글래스에 따르면요, 덴버가 요키치가 플로어에 있을 때 100포지션당 44점이 더 높고요. 만약 이번 시즌이 오늘 끝난다면 요키치는 역사상 최초로 플로어에 있을 때와 없을 때가 20점 이상 차이가 나는 거를 3시즌 연속 기록하는 선수가 됩니다. 이거는 재미있는 스탯인데, 클리닝 더 글래스에서 어떤 선수가 경기를 뛸 때와 뛰지 않을 때에 해당 팀의 시즌 성적이 몇 승 몇 패일지를 예측해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요키치가 경기를 뛸 때 덴버는 시즌 68승 팀의 승률을 가지고 있고요. 요키치가 경기를 뛰지 않을 때는 덴버는 시즌 1승 팀의 승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샘플 사이즈는 작지만 요키치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농구는 완전히 그냥 최고의 경지에 다른 선수의 모습이에요. 게다가 지금 이런 기록을 자말 모레이도 부상으로 몇 경기 빠졌고, 에론 고든도 부상으로 뛰지 않고 진짜 팀이 완전히 받쳐주지 않고 있는데 자기 게임의 레벨을 올려버린 거예요. 제가 지난해 요키치가 슈팅이 안 좋다고 여러 번 말했죠. 슈팅당 득점 기대값이 0.8점 미만이었는데, 그래서 서브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 미네소타가 요키치의 픽앤팝을 하고 3점을 던지는 것을 그래 마음대로 쏴 하면서 놔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점프샷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결국에 이제 유키치와 덴버가 지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도 유키치가 세계 최고의 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슈팅이 들어갈 때는 진짜 완전 다른 세계에 있는 요키치였는데 슈팅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다른 선수들과의 갭이 좀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세계 최고의 선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시즌 요키치의 점프 슈팅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점프 슈팅당 기대값이 이번 시즌 1.53점이고요. 진짜 말로 표현이 안 되는 효율입니다. 어제 댈러스 경기에서도 3점 슛 3개 중 3개 다 넣었고요. 시즌 3점 성공률이 현재 56.3%입니다. 요키치가 슈팅이 안 들어간 지난 시즌도 세계 최고의 선수였는데 슈팅이 이렇게 들어간 요키치는 그냥 아예 다른 세계에 있습니다. 이제 미네소타처럼 요키치 픽앤팝을 슛을 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가 없어요. 슛을 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더 이상 요키치라는 선수를 막을 커버리지는 NBA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키치가 슈팅이 들어가면 상대가 요키치의 슈팅을 막으러 나와야 되잖아요. 클로즈아웃을 나올 때 요키치가 이 클로즈아웃을 어택해서 드리블해서 들어가고 이 드리블을 안 막으면 요키치가 뭐 쇼트 플로터 아니면 레이업 거의 100%에 가까운 득점을 할 거고 헬프를 오면 요키치는 지금 현재 최고의 플레이메이커죠. 패스로 우리 팀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 선수를 막을 수 있는 커버리지는 현재 NBA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시즌 프리뷰에서 이번 시즌 MVP는 셰이나 루카 둘 중에 루카가 받을 것 같다. 요키치는 이번에 받으면 최근 5시즌 중 4번의 MVP를 받는 건데 NBA는 MVP를 내러티브로 주고 지금 굉장히 영 슈퍼스타를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요키치가 받을 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요키치가 올 시즌 플레이하는 거 보면 이거 가능할지도?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의 요키치만큼 잘하는 선수를 이번 시즌에 찾을 수가 없어요. 슈팅이 다시 좋아지면서 요키치는 다른 S급 선수들과도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경지에 자신을 올려놓습니다. 이런 요키치가 이끄는 덴버가 시즌 초반 불안했거든요. 근데 어느덧 5연승으로 7승 3패 서부 4위에 있고요. 1위랑 1.5게임 차이에요. 저는 지금 MVP를 꼽으라면 요키치 말고는 다른 선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선수가 MVP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저를 설득하시려면 굉장히 좋은 이유가 필요할 겁니다. 지금 덴버가 지금 벤치 뎁스도 얇고 시즌 초반에 자멜 머레이나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기복을 보여주면서 별로 도움을 받지도 못하는데 세계 최고의 플레이어를 갖고 있다는 거는 이런 경기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 되게 많은 경우에 세계 최고의 플레이어가 팀을 그냥 승리로 이끌어준다는 게 이게 진짜 무서운 것 같습니다. 댈러스 사이드에서는요. 제가 댈러스 첫 경기 리뷰하면서 댈러스의 공격이 진짜 무서워 보인다고 했거든요. 댈러스가 갖고 있는 장점이 이제 클레이 탐스까지 영입하면서 코트에 항상 드리블, 슈팅, 플레이메이킹이 되는 선수들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최근 농구의 트렌드인 5아웃 오펜스를 잘할 수 있는 로스터를 갖춘 팀이라고 했어요. 5아웃 오펜스의 핵심은 리드 앤 리액트라고 하죠. 볼 무브먼트와 플레이어 무브먼트를 중심으로 상대의 수비를 읽고 이걸 리드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맞는 플레이를 하는 거, 이게 리액트 하는 건데 이게 되려면 공이 사이드 투 사이드로 돌아야 돼요. 끝에서 끝으로 공이 계속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의 실수를 유도하면서 수비의 실수가 나오면 그때 이제 거기에 공격을 하고 이런 스타일의 농구를 하는 게 최근 트렌드거든요. 저는 댈러스가 이번 시즌에 이런 스타일의 농구를 할 줄 알았어요. 좀 더 볼이 많이 무브하고 플레이어들도 많이 움직이고 그래서 클레이 탐슨, 나지마샤 같은 선수를 데려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루카 중심의 뭔가 헬리오센트릭한 농구를 하면서 그냥 탑에서 루카가 공을 잡고 스프레드 피켄을 하고 양 코너에 슈터들 서 있고 이런 스타일의 공격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좀 바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게 이번 시즌 개막전에 나왔거든요. 루카가 공을 포스트에서 잡고 패스하고 아니면 루카가 아예 오프볼로 스크린 걸어주고 거기다 뒤에 백컷 들어가고 데릭 라이블리가 탑에서 공을 잡고 커딩 가는 나지마시아 찔러주거나 클레이 탐슨의 오프볼 무브 활용해서 이제 액션을 하거나 진짜 다양한 스타일의 공격을 보여주면서 와, 이 팀이 진짜 무서운 공격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기를 굉장히 좋게 봤는데 그 이후의 경기들을 보니까 텔러스가 다시 점점 예전 스타일로 돌아가더라고요. 루카가 공을 잡고 그냥 피켄롤 하거나 더블 드래그 정도 하는 그 정도 공격밖에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첫 번째로는 로스터에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데릭 존스 주니어가 나가고 클레이 탐슨이 들어왔는데 데릭 존스 주니어를 잃는다는 것은 팀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운동 능력이 좋은 가장 프리미터 디펜스가 좋은 선수를 잃었다는 거거든요. 대신 데릭 존스 주니어만큼은 이제는 수비를 할 수 없지만 코트의 어떤 곳에서든 슈팅을 쏠 수 있고 오프볼로 무브를 가져가면서 무빙 슈팅을 할 수 있고 자기한테 다른 팀 선수들이 저지를 잡으면서 이 선수한테는 절대로 떨어져서 안 된다는 수비를 당해온 그러면서도 그런 상대가 가까이 붙는 거를 레버리지해서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높은 레벨로 플레이메이킹하는 클레이 탐슨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댈러스는 데릭 존스 나가고 클레이 탐슨이 들어온 거를 이거를 손익 계산을 써보면 수비에서는 어느 정도 손해가 있기 때문에 공격에서 이거를 만회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댈러스는 리그 최고의 오펜스 팀이 되어야만 하고 그러면 컨텐더가 충분히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클레이 탐슨이나 나지 마샬 같이 새로 들어온 자원의 능력을 최대로 활용하는 볼 앤 플레이어 무브먼트가 있는 농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루카가 탑에서 공을 잡고 다들 서 있는 농구에서 리그 최고의 공격력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차피 루카가 드리블하고 코너에 클레이 탐슨 세워둘 거면 클레이 탐슨이 거기 서 있으나 데릭 존스 주니어가 거기 서 있으나 큰 차이가 없거든요. 오히려 올 시즌만 보면은 데릭 존스 주니어가 코너 3점 성공률이 높아요. 클레이 탐슨이 올 시즌 코너 3점 경기당 2개 시도해서 성공률이 40%고 데릭 존스 주니어가 경기당 1.5개 시도해서 59%거든요. 데릭 존스 주니어가 볼륨은 조금 작지만 오히려 퍼센트가 높아요. 그래서 클레이 탐슨을 그냥 코너에 세워둘 거면 데릭 존스 주니어가 그냥 다시 사인하고 수비도 시키는 게 낫죠. 제가 보고 싶지 않았던 댈러스의 공격 스타일인데 요즘에 좀 다시 돌아온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지막 구간, 이번 경기 마지막 구간에 보시면은 딱히 무브먼트가 없어요. 다 서 있고 루카나 어빙이 아이솔레이션 하고 댈러스의 다른 선수들은 그거 서서 지켜보고, 저는 이거는 댈러스가 챔피언십 팀으로 가기 위한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시 보스턴 같은 팀 만나면 이런 단순한 공격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댈러스가 다시 첫 경기 때 봤던 그 제가 감탄을 금치 못했던 그 아름다운 공격을 하는 팀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고, 또 마침 내일 댈러스의 NBA 컵 경기가 있잖아요. 골든스테이트랑 하는데 아마 그게 재밌을 것 같아서 저는 아마 내일 그거 리뷰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리뷰하면서 좀 더 댈러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